지금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주변에 호소한다라는 보도가 났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등이 간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전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몰카 공작 가해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치밀하게 계획된 몰래카메라 범죄다. 그 범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요, 프레임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미 써서 효과 없었던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죠. 죽은 카드 다시 들고 나왔다? 네, 초반에 그 조중동들마저도 그 몰카 취재다, 함정 취재다라고 그 분위기 잡다가 순식간에 그 내용들이 묻혀버린 거잖아요. 저희 스픽스에서 네. 단독 특종으로 그 당시에도 바로 네.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직선동 언론, 조중동 이직을 비롯한 이직선동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쳐주지 않는 이상 그 자신들의 지지자들마저도 이제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함정 취재, 몰카 취재라고 하는 이슈를 부각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미 명품 디올백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해 버린 상황이고 예. 또 그 누적된 범죄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들의 70%가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하나를 더 얹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심지어 영부인이 뇌물까지 받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뇌물이 아니고요. 그 선물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더 분노를 일으키게 지금 만들고 있는.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미 한 번 써버리고 효과 없음이 증명됐던 몰카 취재, 함정 취재 프레임을 다시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지식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 이거는 안 먹힐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재미있는 또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참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비판했고 어느 부분은 또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셔라, 할 일을 하셔라라고 또 발언을 했는데요. 상당히 조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 유승민과 박근혜의 사례를 봤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유승민은 끝까지 갔거든요. 예. 끝까지 가면서 결국은 박근혜 이후 그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유승민이 배신자 프레임은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입장에 있어서는 배신자로 갈 것이냐, 예. 공신으로 갈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 지금 이 영역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영역에 있어서 국힘당 지지자들을 일정하게 자극하지만 국힘당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그 시점에서 그럴 수 있었다. 김건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들, 맹목적인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저 정도 할 수 있지 뭐, 저 정도까지도 못하면 못하러 대통령에 하면서 김건희의 행위를 갖다가 합리화해줬던 부분들을 일정하게 이 지적하고 견제하면서 견인해 나가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이걸 더 넘어서 버리면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주 묘한 선상에서 그 한동훈의 잔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갈 것이다. 이준석 그 잔머리와 한동훈 잔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하나의 또 재미있는 잔대가리들의 전쟁으로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될 겁니다. 예, 여론조사를 하나 더 보긴 할 텐데 그 전에 흥미로운 인터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민주당의 선거 족집게로 불리는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 그러니까 성한용 한겨레 헌림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근영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180석 예측을 했었고 2004년 노무현 탄핵 직후에는 열린우리당의 152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어느 당이 일당이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이라고 했는데 그때 정말 123대 122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 좋지 않다. 민주당이 박빙 열세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예측의 근거가 뭐였냐면 이근영의 예측의 근거는 지난 총선 때는 대승을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비슷하긴 했지만 정당 지지율만큼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었다. 그게 총선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 총선은 보면 양당 지지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엎치락 뒤치락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다고 해도 사실은 박빙 열세가 오히려 민주당일 수 있다. 너무 대승할 것이다. 낙관론 펼치고 뭐 180석 그 이상일 것이다 하는 것이 근거가 박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인터뷰 끝에 윤석열을 잡아야 한다. 한동훈 그런 구도로 가서는 안 되고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합니다. 여론조사 우리 이야기하는 이제 블랙아웃 깜깜이 때도 보면요.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15% 집니다. 근데 오픈하니까 그게 1%인가 2%? 0.2% 차이였습니다. 0.6 네. 정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근영 대표가 이야기했던 윤석열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결론이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총선 결과 맞출 때 예. 저는 지역구 하나 빼고 다 맞춘 적도 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이거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질 않았을 때니까 예. 당의 실무자로 있을 때니까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이제- 기사를 가지고 네. 별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스카우트 하세요. 사업체 하나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예. 틈틈이 조언을 제가 이제 구하면 되니까요. 예. 지금 이근영 대표가 예측한 근거는 지금 이제 한국 갤럽 등 전화 면접 조사에서의 정당 지지율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 대통령 지도를 먼저 물어봤을 때 예. 국민의힘이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이 구조의 설문 조사는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근영 대표도 아실 겁니다. 예. 예. 지난번 180석 맞출 때도요. 예. 저도 이제 윈지코리아라고 그 박지영 부대표가 당시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당시에 ARS 조사로 해서 거의 다 이걸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윈지코리아도 ARS 조사를 주로 하거든요. 예. 전화 면접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면서 좀 엄살 작전을 피우는 것이 이게 첫 알면서 번째고. 엄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회고적 투표, 심판적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이제 우리 박진영 후보께서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예. 두 번째는 한동훈을 따라간다고 민주당 정권 심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타이밍이 좀 지난 얘기 같아요. 이미 윤석열, 한동훈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리 멸렬한 싸움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이제 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예. 회고적 투표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근영 대표가 지금 사실 언더독 효과에 근거한 예.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예. 지나친 좀 엄살 작전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슷하게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음. 이제 이택수 대표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이 낙관론에 대한 경고로 이제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200석 이야기하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발언 자체가 전체 선거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경계심을 고조시키고 자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발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는 강서구청장 선거 득표율이에요. 예. 17% 나왔던 강서구청장 선거 득표율인데 그 득표율에 가장 가깝던 조사 방법론은 ARS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었을 때 우리가 직접 그 면접 조사와 ARS의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 득표율의 그 차이를 가장 가깝게 봤던 거는 직접 그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고 ARS를 했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17%포인트가 벌어졌다는 것은 여전히 국힘당이 39에서 40%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이 득표율보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35% 전후, 국힘당 지지율이 38% 전후, 이 정도 차이를 놓고 있으면 이 그 데이터들은 대체적으로 맞는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 방법론에 있어서도 실제 득표율을 그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 이번 사건이 상당히 이후의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중요한 모멘텀 상황에 지금 들어갔다고 보는 건데 그렇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예. 폭락이냐 유지냐 플러스 알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방심위원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양 박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원 야당 야권 추천위원 2명이 해촉된 자리에 여권 추천위원인 문재환, 이정옥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 추천 이 방심위원 2명이 편파다라고 규탄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게 방심위 내 구도가 여야 구도가 6대1이 돼버렸죠. 네. 이 상황에서 이 방심위에서는 22일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이제 심의하겠다. 바이든 날리면 이거 거짓 보도하지 않았냐? 심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 어쨌든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두 사람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합의제 기구와 독임제 기구의 차이잖아요. 합의제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 예. 독임제는 장차관 구조란 말이에요. 즉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게 합의제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아군과 적군의 그 영역에서 합의를 해서 그 교집합을 도출하라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기본적인 합의제 그 기구를 합의제의 성격을 완전히 거세시킨 상황에서 상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하위 기관의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이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 그러면 이들의 기능은 그 공적 기능은 그 유지가 되냐?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지금 얻어맞는 부분들은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게 정말 권력을 쥐었다고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민주적 시스템 자체를 엿장수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떼고 그 찢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그 의원의 구성 부분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임명을 하고 어떤 임명은 계속해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여야 간의 균형을 깨트린 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 MBC 보도 심의에서 MBC의 원보도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이 타 방송사의 인용이나 관련 보도도 전부 다 심의하겠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1심 판결만 난 상황이고 1심 판결도 논란이 지금 많았어요. 그 감정 결과라든지 감정 불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MBC 패소. 이렇게 나온 상황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이걸 근거로 MBC뿐만 아니라 인용보도사까지 전부 다 지금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피바람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내면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수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얘들은 한 팀이잖아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방송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징계는 제허가 불허입니다. 그렇죠. 자, 제허가 불허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제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방송사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법적 미비점은 뭐냐면요. 예. MBC 방송사를 제어하지 않아. 불허를 했어. 그 뒤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MBC 문을 닫겠다라고 하면 모든 방송을 올 수도 없이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존하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제재 수위라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계속해서 제어가 불허 쪽으로 그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MBC 제어가가 지난번에 몇 년을 받았는지 3년 뒤로 받았는지 5년 뒤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현 정권 하에서 아마 제어가 심사가 들어갈 겁니다.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제어가 심사가 들어갔었을 때 제어가 심사 과정에 있어서는 이 인적 불이익은 있을 겁니다. 그 경영진에 대한 불이익과 그다음에 담당 PD에 대한 그 고가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있고 그다음에 그 법정으로 갔었을 때 벌금으로 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MBC를 통째로 스톱시키거나 MBC 구성원들이 정말 위협을 느낄 정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진짜 오랜만에 언론학 박사님의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예. 정치학 아니고요, 언론학 박사님 맞으시네요. 그리고 위원 실제 또 하셨잖아요. 네. 예, 맞아요. 전문가십니다. 예. 저도 예. 여론조사 심의위원을 초대 조금 했었는데 거기 보면 9명으로 구성되고 여러 그 변호사 협회에서도 보내고 또 조사협회에서도 양쪽 협회가 있거든요. 그 균형을 굉장히 고르게 맞추고 교섭단체에서도 뭐 1명, 2명 이렇게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여야가 이제 고르게 있거든요. 그래서 9명이서 굉장히 공정하게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6대1 뭐 이렇게 몇 명 자르고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여론조사 심의위원 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고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꼭 짓을 해요. 맞아요. 이명박 정권 때 정연주 사장을 자르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을 바꾸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의 교수를 근태로 잘라내요. KBS의 근태가 아니고 그 학교의 근태로 신고하지 않고 서울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작에서 뒤집어내고 그 다음에 별건 수사에서 협박해서 사퇴시키고 이래가지고 구성을 바꿔서 정연주 사장을 잘라낸 그 사례가 있었었고요. 이번에 그 방송통신심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시위원장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잘라버린 거잖아요. 이 기분 나쁘다고 잘란 거야. 말 그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장의 이 되기 전에 온갖 그 가족들을 동원한 댓글 장난들, 그리고 고소 고발 이 문제들 이걸 지적을 했다고 심의위원들을 잘라버려. 와. 그러니까 가족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신고하고 고발하고 뭐 이런 경우 그거 자체는 지금 다루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촉을 한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스픽스에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동훈, 윤석열 충돌 상황이 보도가 굉장히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것 다 챙기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된다. 지금 방송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윤 대통령의 노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을 불러놓고 그 장관들의 업무 보고 대신에 민생 토론회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1회부터 4회까지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갑자기 방송 30분 전에 불참 선언을 했어요. 감기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또 논란됐던 것이 이 장면을 치우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안 온다니까 막 이렇게 해체하는 장면을 언론사들이 찍었는데 그걸 보도하지 말라고도 대통령실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게 대통령이 감기면은 국민하고 민생 토론 안 하고 장관의 업무 보고 안 받아도 됩니까? 6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대통령들 일이에요? 뭐 건강이 안 좋더라도 마스크 끼고 참여하고요. 다 했던 거고요. 제 뭐 추론입니다만은 한동훈 장관과의 그 비대위원장과의 마찰, 그리고 또 뭐 김건희 씨의 이제 경로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죠. 공사 구별도 안 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건강 관리도 안 되네요. 그리고 대통령 건강이 사실은 굉장히 극비 사항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감기 걸려서 일정을 못할 정도면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직접 대통령실 관계자가 방송사 쫙 모아놓고 아파서 지금 일정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하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그리고 임기가 총선 그 뒤까지 남은 걸로 알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 할 일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직후 1시간 뒤에 이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의 원인이지 이 부분이 뭐 강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두 번째, 아무리 못 나오시는 열받아도 건가요? 예. 자기 발등에 자기가 쓰던 도끼에 그 뭐라고 그러죠? 자기 발등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렇게 중요한 그 개념을 갖다가 외우지를 못하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 자신은 맨날 도끼 역할 했었잖아. 남의 발등에 자기를 믿어주는 발등에 도끼로 그렇죠. 대표적인 도끼였죠. 예. 찍는 배신의 아이콘 윤석열이 배신을 당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이해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 아니었고 이제 사퇴하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비서실장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이용 의원 통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퇴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예. 사퇴는 못하더라도 좀 멈칫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 기대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라도 시키면 되는데 이 비대위원장은 뭐 그런 해고의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총선 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내가 지금 여기서 강행으로 나가면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배신 같은 그 느낌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택수 대표님 이 민생 토론회 말입니다. 지금 1회부터 쭉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던 게 맞죠? 적어도 이제 하락 요인을 이제 막는 뭐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포인트는 됐죠. 왜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정책들이 1회부터 보면은 뭐 감세를 해주겠다든가 네. 굉장히 듣기 좋은 여러 뭐 규제를 풀어주겠다든가 그런 뭐 총선 선심용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횡보했는데 주초에 이런 정책들을 발표했을 때는 살짝 올랐다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또 빠지고 뭐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 요인일 수 있는데 그거를 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언론 앞에 서면 당연히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언론 노출을 삼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참모들의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자꾸 술 한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세요. 그 놀이공원에 가면 두더지 있잖아요. 예. 이제 때리면 들어가고 안 때리면 튀어나오고 예.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저는 이제 요즘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구조를 보면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추론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검찰총장도 제대로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인에 둘러싼 감정선의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직이 마찰이 일어서 국가라든가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이 마비돼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도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되는 의혹이라든가 처갓집의 의혹들은 존재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이 해석이 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었는가라는 국가 조직에 대해서까지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